예, 우리 계속해서 6절을 진행해 볼까요? 페이지는 43페이지고요. 6절은 과세에 관한 토픽입니다. 일단 주요 이론 요약부터 보면 제가 국기법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를 비교해놨죠. 용어 보면 결정, 경정, 경정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 경정, 경정청구. 이게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뜻이 다른 단어들이죠. 결정, 그 다음에 경정, 그 다음에 경정청구죠.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뜻이 다르다고요. 결정은 쉽게 얘기해서 무신고, 이거 무개념 종결자죠. 무신고일 때 세액 확정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을 제가 결정이라고 그랬죠. 국가가 나서서. 실은 제 주변에서는 결정을 당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회사가 아무리 심각하고 손해를 많이 입을지언정 3월 31일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는 신고는 하죠. 그러니까 결정은 거의 무개념 종결자. 경정은 그게 아니라 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국가가 결정을 했는데 그 금액에 뭔가 오류나 탄류가 있어요. 오류 아니면 탄류가 있으면 이 세금을 고치는 행위입니다. 고치는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세무조사가 경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정청구는 또 이 두 개와 전혀 관계없죠. 단어만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뜻이고요. 전혀 두 개와 의미는 다른데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나 납부하신 분이 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마디로 국가에다가 반항하는 행위죠. 반항. 이 반대말은 수정신고인 거 아시죠? 수정신고는 세금을 당초에 너무 조금 낸 사람이 자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는 서로 전혀 의미가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관할 관청을 보세요. 양가로 1번의 신고의 관할인데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 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데나 그냥 제출해도 문제없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2번 이게 가끔씩 함정으로 나옵니다. 관할을 달리한 신고의 효력. 이 바보네요. 종로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서대문구라든지 아니면 동대문구에다 신고한 거예요.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이게 뭔 소리예요?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소리는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이 뜻밖이죠. 관할 세무서를 달리해서 신고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화살표를 보면 이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세무서를 달리 신고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결정, 경정의 관할인데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세금을 무신고했거나 아니면 세금 신고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국가가 나서는 행위죠. 이때 동그라미 1번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에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게 대원칙이고요. 동그라미 2번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 처분은 그 효력이 없음. 그러니까 종로 내가 관할에 살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무신고를 하더라도 종로 세무서장이 와서 나한테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또 옆에 있는 서대문이나 동대문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배운 건 거꾸로였죠? 아까 배운 건 내가 신고할 때 종로에 해야 하는데 동대문이나 서대문에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건 거꾸로 내가 무신고일 때 종로 세무서장이 결정을 해야지 서대문 세무서장이나 동대문 세무서장이 결정을 하면 그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2번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 처분은 그 효력이 없음.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제도네요.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또 다른 권한이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세청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이 있는 다른 세무서장이 나한테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문제를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1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처분은 항상 적법하며 아닙니다. 항상 유법한데 다만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한다면 그거는 유법하지 않고 적법한 경우도 있죠. 항상 적법하며 납세자는 소관 관할 세무서를 밝혀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번부터가 오답이 나왔습니다. 2번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제출하고 있죠. 3번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에 국세의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게 맞고요. 이것도 4번에 과세표준 신고서가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인정된다는 뜻이고요. 5번에 과세표준 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게 대원칙이니까요. 결론적으로 1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44페이지 2번 문제부터는 기한 후 신고, 자진 납부, 그 다음에 우리 경정 청구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많네요. 우리 바로 46페이지에 이론 요약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정신고. 이거는 세금 조금 낸 사람이 더 내겠다고 자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정청구와 반대말. 그 다음에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억울하게 많이 낸 사람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반항하는 제도입니다. 반항하는 제도. 마지막으로 기한 후 신고죠. 기한 후 신고. 이거는 말 그대로 기한 후 신고한다고 해서 무신고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국가의 결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라리 기한 후라도 내가 빨리빨리 신고해서 세금을 뒤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르죠. 우리 46페이지 1번부터 한번 설명을 올립니다. 1번의 수정신고죠. 대상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러니까 내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거예요. 근데 그 신고를 조금 한 거라고요? 많이 한 거라고요? 너무 조그만 거죠. 자, 사유 보시면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신고한 사람이 자수하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불완전 신고를 했을 때고요. 기한을 보면 되게 웃긴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니까 세금을 조금 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5년 심정 같은 거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내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거나 가책을 느끼면 언제든 수정신고를 해서 자수해서 광명차지라는 소리인데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언제든이란 말은 없고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선생님은 언제든지라고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 세금 조금 낸 거 나 국세청이거든. 너 나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수해라고 돼 있는 소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에 걸리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수의 문호를 열어놓은 거죠. 되게 웃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국세 제척기간이라고 있잖아요. 즉 성립만 되고 내가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로서 확정을 안 하고 도망다니고 있으면 국가는 우리한테 최대 몇 년 안에 부과할 수 있죠. 부과권이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그 5년, 7년, 10년, 15년 안에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수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실무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짜리가 가장 많다고들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험 목적으로는 정확히 공부하실 거면 국가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고요. 효력을 보면 신고납부에 해당하는 해당 국세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원래 세금 100억 낸 사람이 저 150억이었어요. 미안하지만 50억을 새로 수정신고할게요니까 이렇게 하면 국가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단히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수정하는 대로 바로 세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묘미가 있죠. 근데 부가가세제도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라든지 종부세인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가가 다시 한번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번에 경정 등의 청구죠. 대상자는 거꾸로야. 경정 청구는 당초에 세금을 많이 신고한 사람이 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국가에 반항하는 제도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색으로 기억하는 게 더 쉬워요. 이거는 자수하는 제도고 이거는 반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기억이 조금 오래 가실 거예요. 자, 대상자부터 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월 3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내가 무신고를 했는데 국가가 나한테 당신 150억이요 라고 해서 결정을 해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100억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내가 국가에 지금 세금을 낸 것 같으니까 돌려주세요 라는 소리고요. 후발적 사유, 즉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사유를 보면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죠. 한마디로 세금 많이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기한이 좀 특이한데
일단 올해 개정됐습니다. 기한이 얘가 3년이었는데 기한이 5년으로 개정됐죠. 자, 경정청구의 기한이 개정됐다는 소리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당연히 유리한 거 아시죠? 과거에는 세금 많이 낸 것을 뒤늦게 확인했을 때 3년이 지나버리면 돌려달라고 못했는데 이제는 5년 안에까지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번 2015년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것은 납세자한테 상당히 유리해진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5년이고요. 그 다음 땡마크,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해서 증가된 과세표준.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국세청이 나한테 너 150억이야 라고 결정해줬거나 아니면 처음에 130억을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 걸려서 경정을 통해서 150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나보다 아무튼 내 생각보다 세금을 지금 많이 부과된 사람들이죠.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니까요. 이러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 억울하게 많이 결정됐거나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니까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라는 게 있는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비록 뭐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라는 것이 있으면 딱 그날부터 야, 후발적 사유 때문에 내가 너무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억울하시면 그날부터 2개월 이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발적 사유라는 경정청구가 되게 긴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은 사람이죠. 무신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상적인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에 규정하는 5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입니다.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에는 세금을 100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난 무신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100억이라는 세금이 국가하고 쌈이 붙은 거예요. 국가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150억 같다라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150억으로 경정을 해버린 거예요. 경정, 즉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100억짜리가 150으로 바뀌었는데 나는 150억이 너무나 과다한 것 같아서 국가랑 이게 조세 소송이 붙은 거죠. 우리 세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국가랑 소송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은근히. 소송을 붙어가지고 보통 소송을 붙으면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지루해집니다. 지치죠, 상대방이. 그래서 소송을 붙었는데 소송의 결과가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세상에 또 150억이래요. 즉 국세청이 승소했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150억이 억울하면 다시 경정청구로 나 150억 너무 많으니까 예전처럼 100억으로 줄여주세요라고 해서 국가에 반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소송이 확정된 것이 5년이 아니라 6년 만에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반항은 5년 지나면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5년이 오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이 난 것을 안 날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마지막으로 라스트 원 찬스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한테 경정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납세자한테 한 번의 혜택을 더 주는 거 라스트 찬스입니다.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게 바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라고 해서 이건 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이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해서 이런 사유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마지막 라스트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표로 올라가면 통지가 있죠. 통지. 세무서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 등을 하거나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 준다. 나는 지금 되게 급하고 궁금하다고요. 나 100억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억울하게 150억을 냈으니까 나 경정청구로 50억 돌려주세요라고 국가에 청구하면 국가는 어떻게든 2개월 이내에 네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나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나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꼭 알려주세요. 경정청구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정청구가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경정청구 한번 해보겠지. 무슨 말씀이냐면 경정청구는 150억 세금을 신고한 사람이 나 억울하니까 50억 깎아서 100억으로 신고하겠습니다. 100억으로 난 국가에 반항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대로 확정돼 버리면 누구든지 경정청구를 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금을 누구든 돌려줄 수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신고는 효력이 웬만하면 그대로 확정돼서 증액이 되는 거고요. 경정청구는 감액을 청구하는 건데 이게 그대로 확정될 리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국가가 2개월 사이에 나한테
네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한 번 정도 판단해서 알려주겠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한 후 신고까지 뒤에 있죠. 기한 후 신고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더 재밌겠네요. 47페이지 3번의 기한 후 신고라고 한번 봐볼게요. 대상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무신고한 사람. 무신고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확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가산세가 더 나오고 별로 안 좋으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기한 후 3월 30일을 지났어도 4월 1일이나 4월 1일이나 4월 3일이나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죠. 기한을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국가에 결정당하기 전까지 빨리 기한 후 신고하세요. 결정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죠.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의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요. 기한 후 신고도 그대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제가 표로 수정신고, 경정신고, 기한 후 신고 비교해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4번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 납부입니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죠. 게다가 올해 개정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 초과될 때만 신용카드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그 1,000만 원이라는 제한마저 없어졌죠. 내용을 좀 보자면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이게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됐어요. 1,000만 원 여부가 사라졌습니다. 부과되는 농특세하고 교육세 세액하고 가산세까지 포함을 국세 납부 대행기간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 납부 대행기간의 승인일입니다. 승인일. 보통 일반적으로 카드 긁어버리면 그날 승인되기도 하고요. 2, 3일 후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여기에서 국세 납부 대행기간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그 결제 대행기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세 납부 대행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국세 납부 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해서 국세 납부 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 신용카드 결제하면요, 대행 수수료 같은 거 받거든요. 이것도 1%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페이지는 44페이지 2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와 추가 자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일단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할 수 있고요. 다만 재평가법 그 이유는 참고만 하시고요. 2번에 보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무신고했으면 우리 회사가 마이너스 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무신고했으면 얼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한 후 신고는 꼭 세액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한 후 납부가 아니거든요. 기한 후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플러스 나온 사람이나 마이너스 나온 사람이나 3월 30일까지 신고 안 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올해 개정됐죠. 기한 후 신고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기한 후 신고, 즉 3월 30일까지 신고 못한 사람이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아무튼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그 금액도 동시에 납부를 했어야만 효력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두 개는 별개다. 일단은 무신고한 사람은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해라. 납부야 뭐 그 다음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죠. 그러니까 빨리 기한 후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즉 국가가 나한테 치고 들어올 것을 알고 그제서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이런 혜택은 없게 되고요.
5번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좀 볼까요? 4번 문제. 45페이지 4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와 부가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자는 국가에 반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과세 물건의 귀속을 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여기가 후발적 사유. 3번, 이거는 교재에 없긴 했었는데요. 이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얘는 1년 이내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이건 1년이고요. 4번에 법정 신고기한 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이것도 그것을 안 날부터 2개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고요. 5번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도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뒤로 좀 가볼까요? 뒤로 가보면 48번 문제, 48페이지 6번 문제. 다음 중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등의 효력이 없는 것은 사례 문제네요. 1번 주 A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일단 그러면 문제 없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을 초과했다. 즉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신고한 거예요.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신고했죠. 그럼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를 줄여야 하니까 세금을 더 플러스로 더 늘려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문제없죠. 그 다음에 2번에 주 B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국고부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과 송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했다. 뭐 이게 또 맞는 소리겠네요. 3번 주 C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을 하였으나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돼 버렸으면 60일 안에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면하는 경정청구하면 되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 아니겠네요. 4번 보시면 주 D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신고 후 30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관할 세무서장에 이루어졌다. 30개월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에 대하여 경정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개월이 아니라 이제 90일이죠. 90일.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을 보면요. 주 2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법인세를 납부했다니까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가산세죠. 가산세는 중요한 거 위주로만 몇 개만 짚어드리죠.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 중요하죠. 여기 무신고. 내가 세금 신고하지 않아가지고 가산세가 붙는 경우인데 양가로 1번. 그냥 이 자리에서 좀 외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예요. 20%. 내가 이번에 추가로 세금 나오는 거에 20%. 100억의 세금을 무신고했으면 본세도 100억 내야 하고요. 100억의 20%인 20억도 또 가산세로 내는 겁니다. 우리 뭐 수익금액의 0.07% 같은 거 있는데 그건 썩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뭐 상속증여세, 부가세 다 마찬가지로 20%인데 다만 부가세는 영세혈과표가 있으면 20%와 영세혈과표의 0.5%입니다. 양가로 2번에 부정무신고죠. 그러니까 일반 무신고가 아니라 부정한 이유로 무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부정한 이유가 뭔지까지는 수업 목적으로 주니까 크게 뭐 굳이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 하나가 개정되는데 제목에 가로에 있는 것처럼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는 60%까지 붙습니다. 자, 법인세 같은 경우 40%, 그 외의 세금도 40%, 부가세 40%, 영세혈과표 0.5%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신고면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무신고는 무려 40%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점은 과소신고죠. 수험 목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도 중요하지만 실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월 30일까지 세금을 100억을 신고했는데 국가가 나한테 경정, 즉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50억이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을 과소신고했으니까 50억에 곱하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데요. 양가로 1번 일반 과소신고는 10% 붙습니다. 근데 전부 산출세액에 붙는 게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분에 이번에 과소신고했던 과세표준을 그 비율을 곱해가지고 거기에만 10%를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부정과소신고 역시나 올해 개정된 게 있는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액에는 60%고요. 그냥 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10%입니다. 아니 40%입니다. 40%. 자, 정리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은 20%, 부정은 40%. 죄송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일반은 20%, 부정은 40%. 그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은 10%, 부정은 똑같이 40%. 20, 40, 10, 40을 암기하시면 돼요. 무신고는 20, 40,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10, 40만 암기하시면 되고, 뭐 0.7%가, 0.07%가 매출액에, 수익금액에 뭐 맥시멈이 있다. 그런 건 수호 목적에서 거의 걸리지 않거든요. 40%짜리가 걸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3번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워낙 잘 알고 있죠. 하루 세금을 늦게 신고할 때마다 0.03%가 붙습니다. 사유를 보면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미납하거나 가소납부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너무 환급을 많이 받아가서 초과 환급을 받은 경우죠. 가산세 보시면 미납 또는 부족한 세액의 0.03%라고 보이시죠. 근데 이게 항상 날짜가 중요한데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즉 3월 31일까지 내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한 4월 30일 정도에 뒤늦게 세금을 신고하면 이게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인 4월 1, 2, 3, 4에서 날짜를 계산한다는 거. 우리 언제나 시험 문제에 세금을 조금 신고했다는 문제가 나오면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항상 세트로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 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언제나 같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점에 가산세의 감면인데요. 양가로 1번에 50% 감면 사유죠. 보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는 20%예요. 빨리빨리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이내면 50%, 6개월 이내면 20%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 과세 전 적부심사 아직 안 배웠는데 결정 통지기한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주면 국가가 그렇지 않는다면 50% 감면해주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런 의무를 이행해도 50% 감면해주고요. 양가로 2번 얘는 수정신고예요. 수정신고. 이거 무신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금을 신고한답시고 신고했는데 조금 신고했던 거예요? 많이 신고했던 거예요? 조금 신고한 사람은 수정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조금은 감면이 되는데 6개월 이내 하시면 50%, 1년 이내 하시면 20%, 2년 이내 하시면 10%입니다. 요거 위에서 배웠던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하고 다른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아예 무개념으로서 신고를 안 했던 사람이 빨리 신고하시는 거죠. 국가가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 1년 이내 50%,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20%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는 거고요. 양가로 2번은 당초 신고하긴 신고했는데 조금 신고한 사람이 이번에 자수하는 건데 이러면 6개월 이내 하시면 50%, 1년 이내 하시면 20%고요. 그 다음에 3번에 2년 이내 하시면 10%인데 수업 목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2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무신고 가산세보다는 2번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즉 수정신고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2번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점으로 내려오시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죠. 이거 완전 바보죠. 그러니까 1기 확정 때 신고해야 할 것을 그 전에 미리 신고하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 국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초 신고납부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그냥 자진해서 납부한 걸로 본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다행. 자,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환급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 왜냐하면 부가세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사업장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장에 우리 대한 부가세 세액을 신고하면 그것도 그냥 부가세 신고를 한 걸로 봐준다는 소리입니다. 참 바보 같은 행위네요. 자, 우리 51페이지의 9번 문제 좀 볼게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의 동거가족으로 사망으로 상중이면 아예 가산세를 감면은커녕 아예 가산세를 안 붙여버리니까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이번에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지 않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1년에서 2년 이내 수정신고하면 아까 10% 감면된다고 그랬죠. 3번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에 국가가 나한테 통지해주지 않으면 50% 감면해주고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요. 4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납부하면 50% 감면이 되고요. 5번 납세 의무자가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으면 이거야 국가가 바보가 돼서 수정지시를 나한테 안 한 거지. 이런 경우는 가산세가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52페이지 7절은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이죠.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2014년에 12억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억만 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15년에 2억이 환급되는 것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는 나한테 몇 개월 동안 2억을 더 받아갔으니까 2억에 대한 뭐까지 쳐서 준다? 이자까지 쳐서 주는데 그 이자 쳐서 주는 것을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산금이라고 하면 뭔가 페널티 같은데 국세 환급 가산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자 쳐주는 것을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죠. 우리 53페이지의 이론 요약부터 좀 보겠습니다. 1번의 국세 환급금인데요. 정의는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였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준다는 소리죠. 충당 2억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국가에 내가 낼 세금도 3억이 있으면 2억과 내가 반환받을 3억과 내가 반환받을 2억을 충당해서 1억만 내가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면 되겠죠. 이게 충당입니다. 직권충당은 체납된 국세, 내가 3억이 체납된 국세라면 국가는 나한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마이너스 3억과 2억을 서로 충당해버리고요. 그게 아니라 신청충당은 납세고지 국세, 즉 내가 국가에다가 저기요 제가 이번에 2억을 돌려받을 게 있는데 2억 돌려줄 것도 있지만 내가 3억 낼 것도 있으니까 이거 서로 충당합시다라고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납세고지 국세, 납기 전에 사유는 없어야 하고요. 자진납부, 가로 열고 신청충당은 그 충당에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충당이 가능하지 국가가 마음대로 충당하면 안 됩니다. 국세 환급금 권리 양도, 와 이거 신기하죠. 내가 2억을 국가에 돌려받을 게 있는데 내가 물건 사오고 외상대를 그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외상대 줄 것을 그냥 국세 환급금 권리로 양도해 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나한테 2억을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외상대 내가 갚아야 할 사람한테 2억을 환급해 주는 매우 재밌는 제도입니다. 1번 보면 과언합한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을 받는 자가 그 채권자이며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별의별 제도가 다 있죠. 이 경우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의 국세 환급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미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나는 딴 사람한테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 양도를 요구해야 하고요. 이번에 세무서장은 국세 환급금에서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다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순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가 있으면 그거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그 납세자의 요구대로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양도해 줄 수 있어요. 2번은 환급입니다.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 의 보시면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부세를 물건으로 납부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12억을 납부했는데 10억만 됐으면 되면 2억을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을 일이 있어도 물건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자, 내용을 두 번째를 보면 물납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내가 물건으로 냈는데 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환급을. 자, 보면 그 물납재산이 매각돼 버렸죠. 내가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 채권이라는 걸로 물납을 했는데 국가도 그 채권을 가만히 들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환금, 돈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돈으로 바꿔버렸는데 뒤늦게 내가 물납으로 냈던 세금을 줄여야 해서 환급을 해줄 일이 있으면 그 물건을 팔렸으니까 별 수 없이 돈으로 돌려줍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해답 물납재산이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기 곤란한 경우도 돈으로 일부 돌려주고요. 세 번째 해답 물납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중에 있거나 이미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다시 돈으로 돌려주는 게 쉽지 물건으로 돌려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이럴 때는 돈으로 돌려줍니다.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는요.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상속증여세는 물납 충당재산의 허가 순서의 역선으로 환급하죠.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게 돈이 없고 토지 건물밖에 없으면 내가 첫 번째 토지로 첫 번째 물납했고요. 두 번째 건물로 물납했고요. 세 번째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이번에 환급받기로 했으면
후입선출법, 그러니까 늦게 들어갔던 유가증권부터 환급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 환급해주고, 그 다음에 토지를 환급해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득세 법인세라면 어차피 소득세 법인세는 물납이 보상채권밖에 안 되니까 환급도 보상채권으로 받아야겠죠. 관리비용 부담 주체,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 즉 12억을 냈다가 10억만 냈으면 되니까 2억을 환급받는데 그동안에 그 2억에 대한 혹시 관리비용이 들어갔으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내용을 보면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을 하면 이거는 납세자가 부담하고요. 과실의 기속, 그게 만약에 돼지였다고 쳐요. 돼지, 물납을 돼지로 했는데 돼지가 막 새끼를 친 거죠. 자, 이럴 경우는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물납재산의 모든 과실은 국가가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국세 환급금 가산금의 배제입니다. 물납으로 물건을 냈다가 물납으로 환급받으면 거기에는 이자까지 쳐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참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환급 가산금, 즉 세금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때 이자까지 쳐주는데 거기에 보다시피 국세환급 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이자율을 곱합니다. 코표시 1번의 이자율은 2.9%인데 수업 목적으로 알 필요 없고요. 코표시 2번의 국세환급 가산금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부터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인데 거기 보면 뭐 다음의 날짜가 어딘지가 표로 요약되어 있는데 굳이 막 빡세게 보실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보죠. 52페이지 1번 문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 방법에 따른다. 뭐 이게 일단 옳은 설명이고요. 자,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 이럴 수 있다고 그랬죠. 체납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 기한과 국세 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해서 그냥 소멸된 것으로 본다. 3번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 납부일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된다. 이거는 국세 납부일부터가 아니라 행사를 할 수 있을 때인 국세 환급금 기산일인데요. 그날부터 5년입니다. 즉 내가 12억 냈는데 10억만 냈으면 되니까 2억을 돌려받은 것도 빨리 5년 이내 돌려받아야지 5년이 지나버리면 국가가 나한테 안 돌려준다는 뜻이죠. 4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납은 국세환급 가산금 제도가 없다고 그랬죠. 5번에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문제는 과거에 13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물납을 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물납은 법인세 일부, 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세 일부, 그 다음에 종부세, 상증세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가세가 돼 있죠. 부가세는 물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올 때 10% 떼이고 받을 때 10% 더 받아왔으니까 자기 수중에 있는 세금을 내버리면 되니까요. 물납이 될 리가 없습니다. 4번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칠까요? 4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과세와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개정됐다고 그랬죠.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그런 거 없어요. 수정신고는 국가한테 발견돼서 결정결정 통지하기 전까지죠. 3번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죠. 앞에까지 맞는데요.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4번에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는 경우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똑같은 문장이 몇 번 나왔네요. 4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5번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탑 남았네요. 8절에 조세 불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칙 납세자 권리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